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회계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인국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좀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오늘 여기 짧지만 30분 와서 이제 듣고 가시는 내용 중에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결국엔 방사선 의약품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서 오셨을 텐데요. 방사선이 그럼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느냐, 그런 원리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누군가 말씀해 주셨는데 방사선 의약품이 뭐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동락군 원자력의학원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생소한 용어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방사성 동위원소,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 중에 하나를 원소라고 하는데, 그 원소를 쭉 표로 나타낸 게 주기율표입니다. 그 안에 원자번호를 순으로 해서 쭉 나타낸 것 중에 원자번호 갖고 무게가 다른 것들을 동위 원소라고 칭하는 그런 게 있고, 그 중에 원소는 원소인데 불안정해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붕괴하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내는 이런 형태를 가진 게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 방사능이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 원소는 이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붕괴해 가면서 외부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의약품 형태로 만든 게 여기서 보시는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면 이 안에 반드시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사선이 외부로 방출되기 때문에 이 방사성 의약품은 결국 자체가 방사선을 외부로 방출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죠?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이렇게 방사성 의약품 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은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을 내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가 낮은 방사선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가 낮은 방사선을 내는 것들 중에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진단,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진단을 위해서 활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이 별도로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구별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라노스틱스. 이게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 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쓰면은 치료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세라피라고 해요. 그리고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쓰면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말을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말이 테라노스틱스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에 치료와 진단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여기서 제시된 이유는 뭘까요? 방사성 의약품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용, 치료용이 따로 있지만 결국에는 방사성 의약품의 기능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목표를 이 방사성 의약품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을 세라노스틱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암세포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라는 걸 이해해야 방사성 의약품 치료에 대한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암세포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그리고 어떻게 방사선이 암세포를 치료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주로 기초적인 내용을 보시고요. 그 외에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사선 치료하면 이렇게 들어보셨을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하는 치료가 있을 것이고 제가 속해 있는 회계학과에서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기본 원리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차이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의약품 치료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뜬금없이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코끼리, 맞아요. 설명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보고 흔히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죠.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뭐가 있죠? 사실은 이제 조금 부연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코끼리라는 동물이 자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과거에 고생대 화석에서 메머드라고 하는 코끼리의 조상이 있었더라 하는 증거는 있다 하는데 실제로 코끼리가 살았었다고 하는 증거는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느 고을에 다 장님만 사는데 난데없이 코끼리가 딱 저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생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끼리가 딱 오는데 대체 이것이 무엇이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모여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져보겠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눈으로는 볼 수 없어서 결국에는 손으로 만진 정보를 가지고 이 사물이 대체 뭐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만진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인지하게 되겠죠.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상아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란 이름은 모르지만 이 녀석은 딱딱하고 길쭉한 녀석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겠고, 저쪽 끝에 있는 애가 꼬리를 우연히 만져봤더니 얘는 무슨 뱀처럼 생긴 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코끼리거든요. 이렇게 실제 본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걸 실제로 알기 전에는 저렇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일부분만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걸 일반화하게 될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여기는 8명 있죠? 사람이 좀 더 늘어나면 어떨까요? 여전히 장님이고 군데군데만 만지는 게 똑같을 뿐 사실은 이제 정보는 조금 늘어나긴 하겠죠. 만지는 부위 개수가 늘어날 테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만진 정보를 가지고 코끼리인지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정보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사람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상황은 마찬가지죠. 아직 본질에 접근은 조금 가까이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확한 전체 본질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들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건 뭘 비유하는 것일까요? 암세포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암세포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밝혀낸 성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질들이 아직도 밝혀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아직도 정복되지 못하고 아직 난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암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밝혀낸 그런 내용들도 보면 마찬가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에 발표된 암세포의 일반적인 특징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려면 여러분들 되게 못 가시고 한 학기 정도 여기서 계속 계셔야 되니까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보면 6가지에 대해서 암세포들은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2000년에 연구자들이 종합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세포의 성질들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2000년대엔 그랬어요. 2011년도에 근 10년이 지나서는 그 6가지 중에서 또 새로운 4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암세포의 특징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밝혀지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안에는 면역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최근 면역 치료제 같은 것들이 이런 과정에서 밝혀진 암세포의 특징을 보고 이제 새롭게 신약으로 개발이 된 바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최근 2020년 넘어서 22년에 또 4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즉 22년까지 발표된 내용으로서는 암세포라고 하는 녀석은 14가지의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좀 더 가지수가 늘어났어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아닌가요? 앞에서 사람이 만지는 숫자만 늘어났지 결국에는 암이라고 하는 이 암의 특성을 연구하는 결과물들도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고유한 특성들이 계속 늘어나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14가지 특징만으로 암세포가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에는 아직도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밝혀진 내용들을 가지고 항암 치료제 중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신약들도 많이 개발되어 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을 연구자들이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최근까지 많은 것들을 밝혀내오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갈 곳이 멀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2011년 발표된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해서 각각의 특징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자세한 거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지만 이렇게 암세포의 특징을 아는 것이 치료를 위한 어떤 기회를 확보하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단순한 내용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본인이 암 환자일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 중에 암 환자가 있으시니까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을 때 얼마만한 크기로 진단을 받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면 좀 글자가 많아가지고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 표로 정리해 놓은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암을 진단할 때 활용하는
그 여러 가지 영상 진단 검사들에서 얼마나 작은 크기까지 볼 수 있느냐,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대체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스레이 검사에서부터 유방 촬영술, 그다음에 CT, 그다음에 MRI, 뭐 초음파, 뭐 저희 해외학교에서 시행하는 PET-CT, 뭐 스펙-CT 등등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들이 검출 가능한 최소의 크기들을 보면 대략 3mm 이상은 되어야 영상에서 이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아마도 0.1mm 이야기하신 분은 영상에서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고 예를 들어 조직 검사에서 보이는 크기를 이야기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작아야 3mm 정도 이상은 되어야 현대 의학 기술에서는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3mm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3mm보다 작으면 웬만한 영상 검사로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암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갑자기 1cm 크기의 암이 없다가 갑자기 뿅 하고 생길 수는 없죠.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는 암세포에서부터 그 수가 늘어가지고 점점 얘네들이 점점 뭉쳐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면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아, 얘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병원에서 검사하는 영상 검사에서 암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암은 사실은 그 전부터 아마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해볼게요. 암을 진단받았을 때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1cm짜리가 암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암 덩어리 안에는 암세포가 대체 몇 개나 있을까요? 암을 진단받았는데 대체 이놈의 암덩어리 안에 암세포가 몇 개나 있을까? 자, 우리가 암세포의 종류별로 따지면은 암세포 하나의 세포의 크기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암세포 하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5 마이크로미터, 뭐 물론 뭐 20 마이크로미터짜리도 있을 거고 뭐 10 마이크로미터짜리도 있을 거고, 근데 퉁쳐가지고 한 대충 평균 잡아서 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의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을 뜻하는 단위입니다. 그게 엄청 작은 크기예요. 여기서 비교를 해본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의 굵기랍니다. 여기 머리카락 굵기의 대략 7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크기예요. 암세포의 크기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단에서 밝혀진 암 덩어리가 크기가 1cm다라고 하면 이런 작은 크기의 암세포가 빼곡하게 들어선다고 했을 때 몇 개나 들어설 수 있을까 계산해 보면 대략 수억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암세포가 우리가 진단된, 물론 조직검사를 할 때는 암세포를 보고 진단을 합니다만은 그 전에 병원에서 영상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을 때 덩어리가 있어야지 보이니까 우리가 진단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 진단 당시에 이미 3mm, 5mm, 1cm 이렇게 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이렇게나 많은 암세포가 이미 모여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가 발견을 일찍 대부분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암세포를 방사선은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느냐,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한 장으로 지금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한 1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방사선이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방사선이 암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라고 하는 거예요. DNA는 뭐냐면 세포를 자라게 하고 죽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생로병사를 다 정해놓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깨뜨려 가지고 얘가 제대로 살아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죽게끔 만들어 주는 것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웬만한 세포에 들어있는 DNA는 외부에서 뭐 방사선이든 그 외 다른 자극을 통해서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웬만한 손상이 오더라도 자체 복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손상을 받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복구가 됩니다. 그러나 복구되는 능력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한계 이상을 방사선이 많이 쪼여서 파괴를 일으키면은 결국에는 암세포는 이제 사멸을 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DNA를 파괴시키는 이런 효과를 방사선의 직접 효과라고 하고요. 물론 이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두 번째 여기 써드린 것처럼 간접 효과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DNA를 딱 파괴시키진 않지만은 과정의 방사선에 의해서 체내에 있는 물, 우리 체내에는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을 이온화 시켜가지고 활성산소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활성산소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활성산소를 생성시키게 만들어서 이것이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2차적인 효과도 아울러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선 생각해 보실 거는 이제 직접 효과예요. 우리가 다양한 방사선 치료가 있지만은 베타선, 알파선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공으로 저런 사다리처럼 생긴 거를 던져서 이제 부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플라스틱 공으로 던져서 부실 경우보다는 더 무겁고 큰 쇠공으로 던져서 부실 경우에 좀 더 효과가 크겠죠. 마찬가지로 방사선도 에너지가 높은 쇠공을 던져서 깨면 더 잘 깨질 거고 그렇지 않고 가벼운 베타선 같은 걸 던져서 깨면 상대적으로 덜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더 높겠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고요. 지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양성자 치료기나 중입자 치료기 이런 것들이 그런 공의 무게를 더 무거운 것으로 바꿔서 치료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성자 치료가 좀 더 무거운 공이고 중입자 치료는 훨씬 더 무거운 공이고 그래서 무거운 공으로 던져서 쟤네들을 깨면 더 잘 깨지니 치료 효과가 더 높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좀 예쁘게 그림을 그려본다고 그려봤는데 왼쪽이 방사선의약품 치료이고 오른쪽이 외부 방사선 치료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방사선의약품 치료는 다른 말로 내부 방사선 치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둘 다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사선이 발생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폐기학과에서 진행하는 방사선의약품 치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사선을 내는 방사선 의약품을 환자의 몸에 주사를 할 수도 있고 직접 이제 입으로 경부 투여를 할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 체내에 방사선 의약품을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방사선 의약품이 혈액을 따라서 전신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방사선 의약품은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방사선을 밖으로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폐기학과에서 시행한 방사선 의약품 치료는 방사선이 방출되는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환자 몸 안에서 방출되겠죠. 그런데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치료하는 외부 방사선 치료는 외부란 말이 앞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방사선이 발생되는 위치가 환자의 몸 안이 아니고 몸 바깥에 있어요. 지금 이건 하나의 예지만 치료기 자체에서 방사선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의 몸으로 외부에서 쪼여주는 형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방사선 치료이고 이거는 내부 방사선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비교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치료 과정에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할 때는 외부에서 환자한테 방사선을 쪼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쪼여줘야 될지를 미리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거를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CT 영상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 몸 안에 치료해야 할 대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위치에 정확하게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해서 방사선 치료가 원래 치료하고자 했던 부위에 제대로 방사선 치료가 되게끔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는 부위의 숫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너 개면 다 파악만 된다고 하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다 조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특징들을 잡아서 방사선 의약품이 그 특징을 이용해서 암세포에 가서 찰싹 달라붙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또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봐도 검사가 안 되더라도 얘는 몸 안에 들어가서 암세포에 가서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사선 의약품을 환자의 몸에 투여를 하면 영상 검사에서 여러 군데에 암세포가 있어서 여기를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한 부분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암세포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더라도 암세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방사선 의약품이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알아서 찰싹 붙어서 방사선 쪼여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 방사선 치료와 내부 방사선 치료의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다. 또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언론 기사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 방사선 의약품 치료는 유도미사일과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한편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가 알아서 암세포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핵의학과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 방사성동 요원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와서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치료나 진단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진료과이고요. 지금 이거는 90년대 암 환자는 아니지만 어린 소녀에서 그레이브스병 환자인데 약물로 치료가 안 된 환자에서 방사성 요오드라고 하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치료를 시행했던 그런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보실 수 있듯이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고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앞에서 용어로 정리해드렸던 세라노스틱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해오고 있었던 그런 전문과이고요. 이 용어는 이제 최근에 나타났지만 이미 임상에서는 시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갑상선암 환자의 예인데요. 저희 과에 갑상선암 환자가 와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을 전부 다 절제를 하고 난 상태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러 저희 과에 오십니다. 그때 환자 교육용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이 내용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갑상선이 이제 정상 갑상선인데 갑상선에 저 빨갛게 종양 덩어리가 이제 발견이 됐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 덩어리가 저렇게 보인다는 거는 이미 저 안에는 수억 개의 암세포가 저기에 모여 있다는 뜻이고요. 저기에는 저렇게 동그랗게 보이지만은 저 주변으로도 보이지 않아도 산발되어 있는 암세포가 얼마든지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갑상선을 다 절제해내는 이유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퍼져 있는 암세포가 있으니 그냥 전체를 다 드러내는 게 맞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계속 그렇게 치료를 해온 것인데,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조직을 떼어가지고 암세포가 실제로 얼마큼 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모든 암 환자 수술에서 다 그렇게 하고요. 암 덩어리에서부터 또는 다른 단면에서부터 암세포가 걸쳐 있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안 좋은 예후를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암에서도 갑상선을 떼어내는데 갑상선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암세포가 걸쳐져 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데 껍질 안에도 있고 바깥쪽에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 바깥으로 암세포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재발 가능성이 높고 위험률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갑상선을 다 절제한 이후에 추적 관찰을 해보면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제거를 했는데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환자들도 몇 년 안에는 5명 중에 1명 정도는 실제로 재발을 경험하더라 이겁니다. 그 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을 못 믿습니다. 다 제거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상당 비율의 환자들은 다시 재발을 경험하는 거는 실제로는 제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거 안 되는 암세포들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다 제거하면 좋겠는데, 자, 이 상태, 수술로는 다 제거했지만 남아있는 암세포는 어떻게 제거할 거냔 말이죠. 제거할 수 없는 이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말씀드렸죠? 3mm 정도는 되어야 초음파 검사를 하든 무슨 검사를 하든 우리가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서 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작아요. 그럼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볼 수 없고 위치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실제로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추적해보면 재발을 일부 환자한테서 한다. 그래서 예전부터 갑상선암 수술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다 거쳐가는 걸로. 왜냐하면 방사성 요오드의 요오드는 우리가 그냥 일반 요오드랑 화학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래서 갑상선이 원래 하던 역할은 우리 몸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공장이다. 근데 그 재료는 요오드다. 그래서 요오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상선에서 생긴 암도 요오드를 매우 좋아해서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가 만약 남아있다면 이 남아있는 암세포는 눈에 보여서 치료를 할 수 없을지언정 아직도 갑상선이 가지고 있는 요오드를 좋아하는 성질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내는 요오드, 방사성 요오드라고 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만들어서 환자한테 투여를 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방사성 요오드는 지가 알아서 암세포를 따라가가지고 그 안에 모여 있는다는 얘기죠. 근데 모여 있으면 그냥 놀고 있어요? 계속 방사선을 내서 거기를 치료해서 없애준다는 얘기죠. 자,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검사 가능한 여러 가지 검사로 존재 여부나 위치 이런 걸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방사성 의약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아서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잔여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이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갑상선 암 환자에 있어서는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지금까지는 쓸 수 있는 약들이
그다지 획기적인 게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전립선암 전문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에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특성들을 타겟해서 이 특성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찾아서 자동으로 결합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방사성약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리라 예상을 하는데요. 방사성약품 치료 앞에서 쭉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한 표예요. 쭉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방사선이 발생하는 위치는 방사성약품은 환자 내에 투여된 몸 안에서 방사선이 나와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외부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쪼여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다만 방금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개수가 여러 개일 때, 그 다음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전이일 때, 그럴 경우에는 외부 방사선 치료로는 치료 효과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잘 보이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경우에도 이 방사성약품을 이용한 치료에서는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쁜 그림을 그려보려고 AI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방사성약품 치료가 방사성약품이 유도미사일과 같다라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미사일이라고 하면은 미사일이 내가 원하는 곳에 알아서 찾아가도록 하는 유도하는 유도장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거기까지 날아가는데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진장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해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로 미사일일 경우에는 이제 폭탄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런 구조랑 우리 방사성약품이 비슷한 게, 유도하는 부분은 이게 표적 물질과 결합하는 부위가 이 방사성약품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방사성 동위원소가 일부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 방사선을 내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구성을 한 덩어리로 연결시켜주는 운반체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진 거를 환자의 몸에 투여해서 피를 따라서 얘네들이 쭉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결합하도록 만들어진 목표 타겟에 얘가 저절로 가서 결합한 다음에 방사선으로 막 조여줘서 이거를 치료가 되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방사선의 종류는 앞에서 쭉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베타선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공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고, 그보다 좀 더 무거운 알파 입자라고 하는 쇠공을 던지는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는 아이오다인, 그다음에 루테슘, 뭐 라듐, 액티늄이라고 그 각각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방사성 의약품 치료에서 현재 흔하게 치료에 사용되는 거는 이 베타 입자를 내는 플라스틱 공을 던지는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방사성 약품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효과가 좋을 거로 생각이 되는 쇠공을 던지는 그런 방사성 약품으로 곧 더 대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약품 치료는 이렇게 환자 내에 어떤 치료 대상이 매우 많거나 잘 위치가 파악되지 않을 때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6가지 정도 방사성약품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조피고는 보통 이제 뼈에 다발성 전이가 있어서 막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이 마약성 진통제를 아주 용량을 많이 써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그런 환자분들, 그런 경우에 라듐 치료를 하면은 통증 감소에 도움을 주더라라고 되어 있는 그런 치료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전립선암 환자인데, 전립선암은 플루빅트라는 치료제가 거의 평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을 조절해주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항암 치료에서 잘 약발이 듣지 않는 그런 환자분들도 이 플루빅트라는 치료를 통해서 약발이 좀 더 있더라라고 하는 보고도 있어서, 약값은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비싸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국내 업체들에서도 비슷한 약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라노스틱스, 진단, 치료의 복합 용어입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이 행위 자체를 세라노스틱스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 더 이제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방사성약품 치료를 할 때 치료 목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사실은 몸 안에서 방사선을 내는 물질들이 치료 대상에만 방사선을 쪼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중요한 기관들,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데 불필요하게 방사선을 동시에 쪼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피폭 설량이라고 해서 각각 내 몸, 환자 몸 안에 들어있는 주요 기관에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 이상 높아지지 않게끔, 넘어서지 않게끔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투여 용량을 이제 조절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이 피폭 설량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세라노스틱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사성 의약품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럼 뭘 확인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사성 약품 치료는 치료 효과는 분명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염두에 둬야 할 거는 모든 환자가 방사성 약품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계획을 할 때 이 치료를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분과 도움이 되지 않는 환자분을 구별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치료를 받아서는 비싼 돈만 주고 효과는 별로 보지 않는, 게다가 불행한 경우는 이제 부작용으로 고통만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과에서 진료를 보고 이 환자가 해당 방사성 약품 치료에 적합한지를 상담을 받고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과의 내용을 하실 때는 방사성 약품 치료 전에 필요한 영상 검사, 주로는 PET 검사가 되는데 그 PET 검사를 통해서 이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대상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을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환자분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콩팥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도 있을 수가 있고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미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하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미리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피검사라는 것들도 미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이미 있거나 좀 취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여기저기 아픈 분들, 또 뭐 구역구토 같은 거 심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환자분이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고 회계학과에 오시면 다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방사성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치료받은 다음에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약품이 계속 방사선을 내는데 얘네들이 환자분 몸 안에만 방사선 쬐주면 다행이지만 이게 힘이 세가지고 몸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환자분 근처에 가까이 오는 다른 사람들이 환자분 몸 안에서부터 나온 방사선에 피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종류에 따라서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치료 후에 외부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오래전부터 했던 방사성 요오드 치료하고 하는 거는 아마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환자 몸 바깥으로 나가는 방사선의 크기가 적잖이 나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를 같이 곁들여서 하고 퇴원 이후에도 그 과정의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 교육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블루빅트를 포함한 최근의 치료제들은 환자분이 치료를 받더라도 방사성 요오드처럼 외부로 아주 높은 방사선이 방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사성 약품으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의 치료 후에 어떤 관리 상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치료 대상이 맞는지를 사전 평가를 해서 미리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치료하는 당일날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주사를 맞든지 혹은 경구 투여를 받든지 치료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투여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치료를 받고 나서 투여된 방사선이 외부에 많이 방출되는 경우에는 격리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퇴원이 가능하고요. 그 퇴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다니시면서 치료가 제대로 됐는지 혹은 부작용이 그에 따라서 혹시 발생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장점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에 내용이 다 있었는데 환자 몸에 여기저기에 전이가 여러 군데 발생했을 때, 게다가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거,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것도 섞여 있을 때, 그럴 때 방사성 약품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 전에 미리 영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치료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 과정에 이 치료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과감하게 치료를 포기하셔야 돼요. 도움은 되지 않고 부작용만 얻게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개선이나 기대 수명을 연장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되어 있는 약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이득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한계는 있어요. 방사성 약품이 장점만 있지는 않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최근 각광받는 방사성 약품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최근 언론에 들었던 플루빅토 같은 경우에는 6번의 치료를 끝내려면 2억 원 이상이 환자가 부담하셔야 되는 그런 비용 부담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부작용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 효과는 좀 더 우리가 항암 치료처럼 즉각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평가하는데도 치료 효과 평가를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투여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 문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사성 의약품 투여를 통해서 환자분 몸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방사선 양이 어떻게 외부인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서 올해 5월 달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플루빅토라는 치료를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저희 병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립선암 환자에서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환자한테 이 플루빅토라는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치료 약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성의약품 치료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이 방사성의약품 치료의 대상이 되느냐를 치료 전에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플루빅토 같은 경우에도 치료 시작 전에 이렇게 환자의 몸 여러 군데의 뼈에 다발성 뼈 전이가 있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도 굳이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이 전신 뼈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다 뼈 전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영상이 나타내주는 의미는 플루빅토를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까만 부분에 플루빅토도 똑같이 저기에 들어가서 저 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플루빅토 치료 전에 진하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 전에 이렇게 다발성 뼈 전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한 번 치료하고 2번 치료하고 해서 반복해서 촬영한 영상을 보시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영상만 보면은 치료가 얼마큼 됐는지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건데, 보시면 이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진했던 게 좀 옅어진 거는 분명히 있고요. 이걸 좀 명확히 보게 되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피검사에서 PSA라는 수치를 가지고 암의 진행 상태를 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전에 거의 500대까지 올라갔다가 치료 2번, 3번 하면서 거의 4점대로 99% 가까이 이제 수치가 감소한 아주 효과를 보신 그런 환자분이고요. 그래서 방사성의약품 치료가 적절히 이 치료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치료 대상이 됨을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치료를 하고 나서 좋은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플루빅토 치료하고 나면, 플루빅토라고 하는 방사성의약품은 치료 목적으로 하는 플라스틱공도 내지만 그 한 10% 정도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감마선이라고 하는 방사선도 동시에 방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같이 찍을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같은 환자예요. 이게 치료 전 첫 번째 치료 때, 2번째 치료 때, 3번째 치료 때 영상인데 까맣게 보인 부분이 방사성의약품이 몸 안에 위치해 있는 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처음보다는 2번째, 3번째 갈수록 점차 뼈에 전이되었던 그 진한 까만색 점들이 점차 하얗게, 좀 희미하게 보이는 변화가 있는 거죠. 치료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AI, 인공지능한테 방사성의약품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예쁘게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림은 예쁘게 잘 그리는데 아직까지 맞춤법은 좀 초등학생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대략 읽어는 볼 수 있는데 글자들이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의약품의 장점, 전신에 퍼져 있는 우리가 암세포들을 치료를 하는데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하는 어떤 표적 대상에만 주로 집중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우리가 항암화요법이나 그러니까 항암 치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치료제에 비해서 부작용은 상대로 적다. 오늘 이야기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일부러 자세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항암 치료에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머리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항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들이 방사성의약품 치료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되어 있어서 부작용이 적다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방사성의약품 치료는 그냥 약을 한번 주사 맞고 뭐 약 한 번 드시고 하는 걸로 그냥 한 번의 치료는 끝나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는 뭐 몇 시간 주사 맞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치료 시간 자체는 좀 짧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암 치료에 아주 요즘 근래에 들어 각광받는 치료, 방사성의약품 치료를 저희 동락권 원자의학원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최초로 플루빅토를 또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사성의약품 치료를 계속해서 헌재적으로 좀 진행할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내용은 이제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 질문 받겠습니다.